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채널 코퍼레이션의 공동창업자이자 비즈니스 총괄을 하고 있는 김재홍 부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D2C의 핵심 경쟁력, 고객 경험과 CRM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좀 발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제 소개, 저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창업을 한 지 11년이 되었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최시원 대표와 같이 공동 창업을 해서 벌써 스타트업에서 11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널톡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 제품을 세일즈 마케팅 오퍼레이션 하는 일을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창업을 했을 때, 저희 여러 번 창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창업은 에드바임이라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를 2010년에 시작을 했었고요. 두 번째 그 사업을 접으면서 저희는 요즘에 핫한 어떤 그런 그 크립토 코인 약간 가상화폐를 기준으로 컨텐츠에 라이크를 누를 수 있는 또 미디어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서 저희가 사업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세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처럼 분석할 수 있는 워크인사이트라는 서비스를 해서 만들기로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 세 번의 사업을 하면서 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가 없었다. 네, 힘들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느꼈던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온라인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를 이어가지 못하고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특별한 건 아니었던 거죠. 대부분이 망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걸 저희는 되게 중요한 미션으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채널 코퍼레이션, 채널톡의 미션은 온라인 비즈니스들, 그리고 이걸 보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고 계속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응원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네에 절대 안 망하는 맛집과 미용실, 또 옷가게들을 참고를 하기 시작했고요. 웹사이트에서 점원 역할을 해주는 어떤 기능이 있다라면 정말 끊임없이 단골이 만들어지고 아까 보셨던 그런 단골 기반으로 절대 안 망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요즘에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특히 D2C와 주제가 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웹사이트는 90년대 처음 웹사이트가 등장했는데 이때는 단순히 브로셔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그게 10년을 주기로 계속 진화를 하면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 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매장의 형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점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거를 저희는 웹사이트에 있는 이렇게 귀여운 점원의 형태로 해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거 어드민 툴이고요. 고객들하고 대화를 할 때 고객의 정보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고, 많은 팀 멤버들이 같이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사내 메신저 기능을 제공해서 모든 팀원들이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챗봇이라든지 여러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스케일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정보들을 잘 모으고 정리해줘서 CRM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원하는 바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이 늘어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단골을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주요 고객사들이 온라인 비즈니스고 D2C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실제로 막 남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경험한 어떤 D2C의 성공 케이스들, 그리고 고객 경험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끊임없이 VIP와 단골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본에서도 비즈니스가 잘 성장하고 있고, 5만 개 정도 고객사가 있고, 카페24 앱스토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툴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3배 이상의 성장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게 무조건 저희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오늘 얘기할 주제인 D2C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북미 시장 기준으로 2021년에 올해 기준으로 예측하고 있는 게 시장 규모가 25조 정도로 이 규모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전체 시장의 미국 기준으로 온라인 구매 고객의 95.4% 정도가 이제는 D2C 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완전 메이저의 형태가 되었고,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100명이 모여 있으면 95명은 D2C 웹사이트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게 이제 미국 시장의 이제 스탠다드고, 한국 시장도 아마 더 이런 스탠다드에 맞춰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붐에 힘을 입어서 최근에 펩시 같은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대형 그 프랜차이즈 회사들, 그 브랜드 회사들도 직접 D2C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pantryshop.com, snacks.com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유통업체들을 꼭 끼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뭐 크래프트 하인즈라 뭐 그 케찹으로 되게 유명하죠. 하인즈라는 회사에서도 뭐 콩이나 스파게티 같은 이 브랜드 상품의 대용량 패키지를 어떤 꼭 아마존이나 이런 입점을 형태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D2C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하인즈 투 홈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또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D2C라는 어떤 현상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생소한 개념이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현상,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리테일에 쉽게 갈 수 없다라는 현상이 이 현상을 더욱 가속하고 있다는 게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유별난 트렌드입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북미 시장에서만 있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의 개설 수가 2020년 상반기까지 어떤 트렌드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연 단위로 뭐 2만 개씩 생기던 게 어느새 2개월 만에 2만 5천 개가 생기고 3만 5천 개가 생기는 어떤 트렌드들이 이제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이건 모두가 이미 피부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스마트 스토어에 또 어떻게 보면 스마트 스토어는 굉장히 작은 형태에서 D2C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 규모에서 더 커지게 되면 카페24로 넘어간다던가 아이맵이나 식스샷 같은 어떤 자사몰을 만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게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것들이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글로벌의 쇼피파이라는 업체의 성장세도 거기가 이제 D2C 사이트를 가장 많이 고객사들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인데 여기도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D2C 시장의 전망은 맑다라는 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D2C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에 어떤 시도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고객 경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D2C에서의 그런 고객 경험이 왜 좋아야 할까라는 의문이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D2C가 있고요. 또 입점해서 판매하는 리테일이 있을 겁니다. 리테일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이나 뭐 어떤 그런 뭐 코스트코 같은 어떤 그런 대형 쇼핑몰들이 있을 거고요. 그 팩토리 형태의 그 아울렛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보자면 그런 것들이 쿠팡일 수 있고 무신사일 수도 있고 뭔가 버티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입점을 통해서 판매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일단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강점이 있습니다. 리테일과 D2C의 어떤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오픈마켓 혹은 리테일의 강점은 요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어떤 세일즈나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정말 대신해주는 파워풀한 업체들이 있다. 이게 뭐 베스트바이 같은 데서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행사를 내가 굳이 다 기획하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입점만 해 있으면 내 매출이 빠바박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 대신에 팔아주는 어떤 오픈마켓이나 리테일의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D2C는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주목을 받고 있고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가, 시장의 시류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리테일과 정반대의 어떤 접근, 세계 어느 곳이든지 내 고객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는 게 D2C의 가장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쿠팡이나 무신사 이런 데 어딘가에 입점을 안 해서 이익이 단순히 높아지는 게 D2C의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D2C 그 업체들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단순히 유통을 뺐기 때문에 이익이 높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이 D2C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은 전제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국엔 내가 직접 내 고객들을 그 중간에 어떤 이해관계들을 빼고 만나고 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D2C 비즈니스의 핵심 강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여러 업체들에서 이런 D2C의 어떤 경험이 이제 증가하고 이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다이렉트 투 컨슈머 D2C 시장에 대한 리서치 그 리포트들 되게 많고요.
D2C 성공을 위한 6가지 스텝이라는 하나의 아티클인데요. 나중에 별도로 찾아서 풀 리포트를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핵심만 요약해드리면 결국 D2C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경험을 설계하는 게 성공의 핵심이다. D2C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한 굉장히 코어다라는 게 이 아티클의 한 줄 요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2C의 강점을 좀 더 쪼개서 들어가 보면 결국 고객과 연결이 되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고객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절차로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안면이 있는 친구에서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 되고 또 이 팬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나의 구매 고객이 되는 이 프로세스가 결국 D2C에서 고객 관리 경험 그리고 오늘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경험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구는 그냥 관심이 있는 정도인 거예요. 그냥 약간 아는 사람 정도의 관계라면 팬은 확실하게 이제 선호가 있는 거죠. 아,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한테 관심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고객은 그런 팬의 그 개념, 그 어떤 마인드셋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은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을 구매해주는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친구, 팬, 고객과의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그리고 나와 관계의 온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냥 약간 뭐 좀 적막한 친구였다가 어느 순간에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서 구매를 해주는 고객이 되는 게 이 D2C에서의 고객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저희가 많은 퍼널을 얘기하고 이 고객이라는 어떤 존재가 구매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를 할 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다 퍼널 단계로 따지게 되거든요.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고려하고 있고 얼마나 구매를 하고 충성도가 있는가 이렇게 퍼널 형태로 고민을 우리는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객 관점에서는 좀 단순하게 보는 거죠. 역으로 보면은 고객 입장에서 그냥 일단 가격을 봅니다. 비싼가 싼가. 근데 이 비싼가 싼가를 판단하게 해주는 가장 큰 레버리지는 가치인 거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의 뭐 대표적으로 명품이 있겠죠. 모든 명품이 그만큼의 뭐 똑같은 가죽을 쓰고 똑같은 디자인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게 나한테 주고 있는 어떤 일종의 밸류, 이걸 내가 사용했을 때 어떤 내 인생에서의 즐거움이라든지 차별성 이런 가치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브랜드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거기서 선호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는 사실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여기 적어놨던 어떤 예시를 보면은 나는 굉장히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비싸지만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에 나는 구매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싸더라도 이 브랜드는 환경을 소중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의 가치에 맞지 않아. 난 이런 브랜드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가격이 있더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 이런 그 선택을 고객은 최근에도 많이 하고 있는 걸 이미 아실 거고 이런 환경들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건강일 수도 있고요. 뭔가 내 인생에서의 자유일 수도 있고요. 가족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요. 뭔가 SNS에서 나와 얼마나 소통을 해주냐에 대한 걸로도 가치라는 게 많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하나의 축으로 두고 가치라는 걸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둬서 구매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게 심플하게 고객 관점에서의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가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가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원가가 있고 이거 실제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어떤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막 건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가격은 솔직히 말하면 D2C 비즈니스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 차별화를 두겠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차별화를 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가치의 영역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많이 말하는 브랜딩일 거예요. 친구에서 팬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유는 내가 이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넘어오는 건데 그 어떤 일련의 절차들, 나는 이 브랜드가 너무 좋아. 난 여기 팬이 될 거야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브랜딩이라고 저희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브랜딩이 강한 D2C들은 일종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미션, 그러니까 뭔가 사명 같은 거죠. 내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할 때는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어떤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 브랜드가 해결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뭔가 여기를 되게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뭔가 지구 환경을 지킨다든지 뭔가 아프리카라든지 개발도상국을 돕는다든지 뭔가 여성 인권에 대한
뭐 변호인 역할 해주는 브랜드라든지 이런 미션들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가치에 동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브랜드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너무 나를 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 누군가에게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예를 들면 나이키라는 브랜드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어떤 타겟은 내가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유명하지는 않지만 다른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뭐 예를 들면 그게 뭐 미즈노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뭐 러닝을 타겟팅한 어떤 브랜드라든지 이런 섹션이 있을 때는 여기선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딱 10대인데 내가 영양에 대해서 그렇게 케어를 안 하는데 10대만을 위한 영양제를 제공해 준다든지 어린이만을 위한 화장품을 제공해 준다든지 노인이 잘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타겟팅이 아주 중요한 어떤 D2C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요소도 되게 재밌는데 동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이때 핵심은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가 된다는 거는 이제 고객을 완전히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누군가와 싸우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되게 강한 브랜딩이나 마케팅에서 만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민초단, 뭐 탕수육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런 것만으로 하더라도 뭔가 철학적인 어떤 논쟁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하나의 어떤 그 리그를 만들어서 같이 뭔가 그 다른 안티 세력과 싸우게 되는 판을 짜서 굉장히 팬덤을 집결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동을 체험하게 하는 요소들인데요.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가장 낮아요. 물론 이 모든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만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감동 체험의 핵심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의 어떤 황송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브랜드들은 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브랜드는 나한테 정말 1:1 VIP 케어를 해주는구나 라는 어떤 인상적인 경험을 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뭔가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한정 상품을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어떤 멀천다이징으로 그걸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자포스 같은 곳들이 그랬죠. 실제로 스큐가 없더라도 상담을 해주고 막 신발을 아예 찾아가지고 막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던 거에 어떻게 보면 감동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개인화된 경험. 다시 돌아와서 온라인 비즈니스인데 나를 알아보기도 하고 내가 주로 구매했던 어떤 직원이 여기서 나를 알아봐주고 이런 경험들이 오프라인과 유사할 정도의 경험이 있다면 이것들은 온라인이어도 굉장히 감동적인 경험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브랜딩이 강한 D2C들은 어김없이 이런 요소들을 잘 살려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제가 간단한 예시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미션 쪽에는 유명한 사례죠. 탐스가 있습니다. 탐스 슈즈가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거는 약간 바쁜 현대인들 뭔가 선행을 하고 싶고 개발도상국에 어떤 서포트를 하고 싶어 하는데 유니세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더 텐저블하게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탐스 슈즈를 사면 우리는 반드시 네가 산 만큼 한 사람한테 신발을 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전을 가지고 했었던 사례였고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죠. 그래서 파타고니아를 입는다는 걸 환경 운동을 지지하는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굉장히 환경 친화의 아이콘처럼 등극을 했던 어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타겟팅 사례들인데 게토레이 다들 아시죠?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되게 대표적인 저희가 항상 마시는 이온 음료들인데 게토레이가 미국에서 최근에 리브랜딩을 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10대들을 위한 최적화되어 있는 영양소를 제공한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10대들은 다른 세대와 다르다. 이 친구들은 훨씬 더 에너제틱한 성분이 많이 필요하고 수분을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10대들의 인체와 영양소 중에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충족하는 음료로 게토레이를 다시 만들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면서 상당히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그냥 운동 끝나면 게토레이 먹는 게 아예 일반화가 되어버리는 현상까지 만들어졌던 그런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이 있었고요. 뿌띠앤프리티라는 어떤 브랜드들은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에뛰드라는 브랜드랑 좀 비슷한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서 10대들을 위한 전문 우리나라로 치면 10대라고 하면 거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타겟팅한 화장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른들이 쓰는 것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전략과 마케팅과 제품의 프로덕트 라인업을 구축을 하면서 또
그 미국 10대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동료가 된다. 이거 되게 재밌는 접근인데요. 말마이트라는 어떤 그 약간 식품이죠. 토스트에 발라먹는 잼 같은 건데, 이를테면은 누텔라 같은 건데, 이게 맛이 진짜 특이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민초단 대 뭐 비민초단의 싸움이다, 뭐 부먹파 찍먹파의 싸움이다,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일 텐데, 그런 정도로 이건 아예 이 브랜드들은 자기네 맛이 특이한 걸 알아서 아예 그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을 완전하게 나눠버리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캠페인으로 모든 마케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샘플로 저기 있는 게 그 지인 테스트 키트라 그래서 유전자 검색 키트예요. 그래서 말마이트를 좋아하는 유전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해서 완전히 그냥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려고 한 거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것이다.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싫어할 것이다.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마케팅으로 해서 팬들을 결집시키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샤오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애플을 별로, 애플은 커스터머 서비스가 우리만큼 좋지 않다. 샤오미는 너네한테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팬클럽도 관리해준다라 그래서 저런 미 팬클럽이라는 쪽을 이제 인도 고객을 타겟으로 릴리즈를 해서 중국 브랜드지만 인도에서 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마케팅을 뜨겁게 했었던 그런 재밌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누구를 적으로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겠죠. 그리고 감동 경험인데요. 이 케어오브라는 브랜드의 사례는 이 비타민을 챙겨주는 비타민 업체예요. 원격 비타민 배송 업체인데 앱을 만들어서 4시간마다 너는 이 비타민을 챙겨 먹어라는 어떤 메시지를 줘서 그거를 뭐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알람을 주고 핸드폰으로도 앱으로 계속 노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박따박 비타민을 잘 챙겨 먹으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공짜로 비타민을 보내줄게. 선물 줄게. 라고 하면서 고객을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캠페인으로 많은 바이럴과 팬덤을 만들었던 케이스가 있고요. 캐스퍼라는 이런 매트리스 브랜드, 한국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D2C다 보니까 유통에서 발생하는 어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어차피 매트리스 체험 매장 가면은 뭐 몇 분밖에, 한 5분, 10분밖에 못 누워 있는데 아예 100일 동안 우리의 매트리스를 써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세요라는 캠페인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몰면서 뭐 수천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라도 팬덤을 집결시키면 D2C에서 반드시 그런 유통업체를 리테일을 끼지 않아도 내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팬을 만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평소에 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로 이걸 설득하고 싶은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팬 확보 전략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회사는 대부분 뭐 큰 회사들 사례 아니냐, 미국 사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일본과 한국의 채널톡 저희 고객사들에서 고객 경험을 굉장히 잘 컨트롤해서 좋은 성공 사례들을 만들었던 케이스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펫프렌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스타트업이고요. 이제 반려용품을 판매하는 D2C인데 그 이커머스인데 이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재구매율이 83%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인사부터 다르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예 인사할 때부터 그냥 굉장히 개인화를 시켜서 이 고객한테 저는 누구고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자격증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좀 신뢰 가능하게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라는 부분을 잘 설계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화된 경험 그리고 투명하게 내가 온라인이지만 마치 오프라인처럼 전문 상담사가 나를 위해서 얘기해준다는 어떤 이 경험을 주면서 그 단골 고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제대로 상담사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는 이제 VIP 경험을 한 단골들은 계속 원래 얘기했던 상담사를 찾아서 다시 또 상담을 받고 고맙다라는 피드백을 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드는 고객 경험으로 차별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브랜드의 리더들은 애초부터 사실 D2C에서 이 반려용품으로 제품상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유사한 수준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 경험으로 차별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팬덤을 만들어야만 단골의 비율이 높아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경험들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D2C 케이스인데요. 제일조명이라는 쪽인데 이쪽도
제조만 하시다가 직접 독립몰을 오픈을 해서 이제 직접 제일라이트라는 사이트에서 그 판매를 하게 된 케이스였고요. 여기서도 좀 눈에 보시면 재밌는 부분은 1대1 미리 보기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마치 오프라인에서 주로 매출을 전환시킬 때 이제 제일조명에 구매하는 고객들은 직접 그 인테리어를 자기가 설계하고 약간 이 조명 같은 걸 구매해서 내가 직접 달고 싶어 하는 어떤 인테리어 전문가들이나 이쪽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미리 내가 이거를 내 인테리어에 맞춰봤을 때 어떻게 잘 어울릴까라는 어떤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제일조명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 그 사진에 우리가 가지고 이분이 관심 있어 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 합성을 해줘가지고 되게 그래픽 합성을 되게 고퀄로 해줘가지고 이게 어떻게 내 인테리어에 맞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수준으로 상담을 해주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세스, 채팅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말 관심이 있어 하는 고객들, 또 이런 채팅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사이트에 몇 분 이상 체류한 고객들한테는 이런 인테리어 맞춤 그 1대1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어떤 것들을 온라인 마케팅으로 설계를 해서 직접 그 구매 오퍼를 했고, 그 결과 이렇게 높은 거의 100%에 가깝죠. 그냥 100명, 10명 상담하는 거의 다 구매로 전환이 되는 케이스였으니까 굉장히 높은 D2C 경험을 제공했다. 높은 온라인 컨버전을 제공했다.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실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란데브라는 어떤 D2C 브랜드의 사례고요. 패션 커머스인데 여기는 매출이 이제 300억 정도 되고, 연매출 300억 정도 되고, 광고비를 굉장히 적게 태워요. 월 한 200만 원밖에 광고비를 안 쓰는데 여기도 재구매율이 8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광고로 신규 고객을 계속 유치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을 단골 고객과 VIP 케어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대표가 그 연애를 하면서 만든 브랜드예요. 이 대표, 남자 대표가 있고 여자 대표가 있고 둘이 이제 연인인데, 남자 대표가 그 사업을 했다가 망한 거예요. 망하면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이걸 그 너무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명품을 막 팔아요. 팔아서 같이 사업에 그 빚도 갚고 사업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같이 0에서부터 출발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헌신적인 연애담으로 이 브랜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들이 이런 어떤 스토리들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면서 팬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란데브에서 구매를 할 때는 데이트 코디가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란데브에서 이제 구매하고, 이게 이 브랜드에 처음 시작하고도 너무 스토리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낭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만나면 마치 란데브의 창업자들처럼 낭만적인, 헌신적인 연애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되게 독특한 브랜딩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이렇게 해서 뭐 팝업 스토어로 진짜 오프라인에서 팬들을 만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온라인으로도 재밌는 게 데이트에 대한 코디도 해주는데 연애 상담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화된 고객 경험으로 팬덤을 만들고 있는 게 란데브의 사례고요. 아예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연매출 500억까지 끌어올린 일본의 브랜드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9090 뭐 이라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뭐 회사 이름은 유토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반항적인 이미지의 스트릿 패션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약간 주적을 잘 설정한 케이스였어요. 이 대표가 굉장히 어리고 약간 반항심에 가득 차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일본의 약간 좀 사회적 꼰대들이 우리의 주적이다, 이런 사람들을 불편해해도 괜찮은 자유로운 옷을 만들자라 그래서 약간 나는 어린 게 너무 마음에 든다, 난 막 나갈 거야, 약간 이런 메시지를 담은 옷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젊은 10대, 20대들 중에서 반항심이 좀 높은 사람들이 다 여기로 결집을 해서 광고를 하지 않는데 PR과 이런 브랜딩, 그리고 입소문으로 굉장히 반항아들이 결집된, 뭐 래퍼, 뭐 락커 이런 커뮤니티를 결집되는 어떤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미디어 커머스의 접근과 D2C라는 최근의 표현이 저는 조금 구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미디어 커머스라고 했을 때는 이 핵심 동력, 매출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핵심 동력이 퍼포먼스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사몰을 만들고 여기에 픽셀을 심고 이런 퍼포먼스 광고를 돌리고 A/B 테스트를 계속해서 로아스를 이만큼 맞추면 우리는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미디어 커머스의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이론이었다면 D2C의 개념으로 와서는 저는 미디어 커머스와 많이 차별화를 둬야 되는 건 팬베이스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미디어 커머스들이 일회성 구매는 많았지만 재구매와 리텐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부분을 D2C의 세계관에서는 저는 팬을 베이스로 하고 높은 재구매율을 만들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D2C 고객 경험으로 팬을 만들어 보자. 이게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아주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실제로 내 D2C 사이트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조금 더 작은 마이크로한 어떤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저희 채널톡이 아니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이런 서비스를 안 사용하셔도 그냥 이런 핵심 메시지를 잘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채널톡 고객사 중에 더 퍼퓸이라는 고객사가 있는데요. 이제 향수 뭐 보시면 알겠지만 딱 이름부터 향수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 베이스였는데 온라인 D2C로 전환이 되게 된 사례였습니다. 당연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더 힘을 주게 되신 케이스고요. 근데 이분은 다윗 대표님은 굉장히 자신이 있으셨어요. 그냥 나는 오프라인에 누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상담을 해줘서 굉장히 이 사람한테 최적화되는 향수를 추천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어떤 얘기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챗봇 경험을 굉장히 독특하게 설계를 하셨는데 아예 본인이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해주는 모든 프로세스를 마치 MBTI 같은 거를 이제 채팅으로 구현을 하신 거예요. 어차피 오프라인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런 것들을 심리 상담처럼 해주고 이 심리 상담 결과에 따른 딱 최적화되어 있는 옵션들을 내가 제시해주고 그게 고객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나는 완전한 레시피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매번 이제 오프라인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은 내가 챗봇을 하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챗봇을 설계해서 그 고객과 처음 만나게 되시고요. 진짜 재밌는 게 전체 사이트 방문객의 50%가 이렇게 챗봇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시향을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이 챗봇을 경험한 고객들의 30%가 구매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고객 경험을 잘 설계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첫 인상이 좋았다면 고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채널톡이 아니든 반드시 CRM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CRM이라고 하면은 내 고객들의 정보들이 어떤 하나의 일련의 시트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내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고객들 중에서 매출이 가장 높게 만드는 고객들은 보니까 한 달에 몇 번을 구매하는구나, 몇 번을 방문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몇 %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숫자를 보시고 어떤 사람들을 내가 정말 집중해야 매출이 나오는지를 인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말 구체적으로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팬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인지적인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팬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우할 필요가 없고 VIP를 위한 어떤 특별 대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톡을 통해서는 그리고 아마 퀄리티 있는 어떤 툴들을 쓰시면 VIP들을 위한 별도의 경험, 별도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거나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챗봇 같은 것들을 VIP용 챗봇을 그냥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 보시면 충성 고객이라면 이런 챗봇을 노출시켜 달라. 그럼 인사부터 그냥 VIP 고객님 어서 오세요라는 어떤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VIP들을 위한 특별 경험을 설계하고 계속 이런 기대치들을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굉장히 D2C에서 중요한 코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팬과의 관계를 계속 관리하려면은 단순히 그냥 뭔가 지켜보고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내 팬이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두고 약간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스토리들을 업데이트 시켜 주셔야 그 어떤
팬과의 즐거움이 이어질 수가 있고 약간 일종의 긴장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많은 브랜드들도 보면은 뭐 진짜 뭐 애플, 나이키 이런 브랜드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매 분기마다, 매 달마다 뭔가 새로운 캠페인들을 계획해서 신선함을 주고 그 신선함을 통해서 내가 이 브랜드와 팬이라는 거에 어떤 자긍심을 계속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 일련의 그 소통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농사펀드라는 브랜드고 여기가 사실 되게 독특한 브랜드예요. 보통 우리는 되게 빨리 먹고 싶어 하잖아요, 음식들을. 근데 여기는 어떤 브랜드냐면은 구매를 하면은 기다려야 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그렇지만 내가 특정 농부들을 응원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각 그 시즌별로 내가 응원하고 싶어 하는 농부의 특정 과일이나 뭐 식품이나 쌀이나 뭐 이런 농수산물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농산물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선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 그래서 많은 상세 지면을 이 농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신과 철학으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으면 그래서 이 농산품은 얼마나 정직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게 돼요. 그래서 예상하셨겠지만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VIP들이 열광을 하는 어떤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냥 내가 이 농사펀드에서 이 철학에 동의하고 여기 좋은 농부들이 많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 먼저 어떤 농부들이 최근에 업데이트 돼 있고 최근에 어떤 상품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매번 이 사이트에 들어가야만 그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텐션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사펀드에서는 이런 머스크멜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봄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항상 VIP 고객들 위주로 타겟팅해서 먼저 회원들만 위해서 딱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저는 되게 기존의 마케팅이랑 차별화되는 관점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보통 CRM 마케팅이라 그러면 아마 그냥 내가 있는 모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그냥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그냥 뭔가 친구 톡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CRM 마케팅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 문자 발송에 가까운 접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좋은 CRM 마케팅들은 계속 맥락에 따라서 VIP 고객이나 뭐 일단 초기 고객들을 잘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소재와 메시지들을 계속 보내주고 소통을 하고 친해지는 과정을 만드는 게 그렇게 해서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팬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설계하는 것들이 CRM 마케팅의 어떤 진짜 배기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케이스들을 제가 막 우다닥 쏟아내듯이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또 들으시면서 굉장히 질문들이나 궁금하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편하게 이렇게 뭐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빨리 대답해드리면서 더 궁금한 부분은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발표를 슬슬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좋은 고객 경험은 팬을 만든다. 그리고 팬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돌아온다. 이게 D2C의 고객 경험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기억하시면 제 발표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한 10몇 개 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10개 이상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제가 만나는 많은 온라인 커머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일회성 구매를 만드는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셔서 약간 롱텀으로 거시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매출이 꽂히는 게 중요하지 단기적인 매출만 만들면 되라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미디어 커머스가 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보면 광고를 집행하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데려온 고객들을 정말 찐팬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캐즘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초기에 우리 브랜드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결국 모든 브랜드들은 초기에 이유 없이 나랑 너무 비슷한 사람이라서 나를 되게 좋아해주는 어떤 혁신가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동경하는 얼리 아답터들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시장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엄청 재밌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캐즘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류, 그러니까 얼리 머저리티라고 불리는 사회적인 주류들이 이 뭔가 뜨거운 팬층을 기반으로 와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라는 게 설득이 돼야 되는 과정이 존재하고요. 그 과정을 뛰어넘는 게 이제 캐즘을 뛰어넘는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팬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꼭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D2C의 지옥은 일회성 구매. 한 번 사고 다시 안 돌아온다면 우리가 집행한 마케팅 버짓과 우리의 제품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재구매다. 결국 한 번 획득한 곡이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경험을 처음부터 설계를 하시고 마케팅을 하시는 게 D2C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 고객을 찐팬으로 만들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D2C 비즈니스가 완성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